안녕하세요. 쌤이 책방의 쌤입니다. 영상 클릭하시기 전에 이미 눈치채셨죠?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원작 소설인 핑거 스미스예요. 표지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고 예쁘게 생겼어요. 영화는 야하다는 소문 때문에라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가 개봉했을 때 이 책도 베스트셀러에 꽤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근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8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놓고도 참 시작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화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영화를 볼 수는 있어도 영화를 보고 책을 읽기는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꽤 쉽고 빠르게 읽혀요. 저는 책을 좀 천천히 읽는 편인데 저녁 시간에만 읽었는데도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다 읽었거든요. 영화 때문에 소설 속 주인공들에 대한 시각적 가이드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글 분위기에 몰입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아가씨 각본집이랑 사진집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각본집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사진집은 샀어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상미에 아직도 굉장히 심취해 있는 상태라서 이게 꽤 비쌌거든요. 2만 원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화와 달리 책은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고아인 수 트린더라는 소녀가 석스비 부인 집에서 도둑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석스비 부인 집으로 젠틀먼이라는 사기꾼이 찾아와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외딴 마을에 책과 그림만 수집하면서 살고 있는 늙은 학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결혼만 하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조카딸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젠틀먼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숙녀를 꼬셔서 결혼한 다음에 돈은 가로채고 이 숙녀는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수가 그 숙녀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젠틀먼을 도와주면 돈의 일부와 그 숙녀의 보석, 옷 이런 것들을 다 수에게 주겠다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수는 좀 깨름직하지만 자신을 키워준 석스비 부인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학자의 조카딸이자 젠틀먼의 부인이 될 모드 릴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모드, 영화에서는 히데코로 나오죠. 그 숙녀가 사는 그 대저택의 분위기를 조금은 아실 텐데요. 박찬욱 감독은 그 특유의 색깔을 써서 굉장히 화려하면서 좀 소름 끼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책에서 나오는 그 대저택의 모습은 200년이 넘었는데 집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막 물이 새고 이끼가 끼고 덩굴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그런 훨씬 더 좀 음산하고 쓸쓸하고 우울한 분위기의 집이에요. 모두를 만난 수는 모두가 젠틀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그 감정을 막 북축이면서 젠틀먼을 돕기는 하는데요. 어느 순간 하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는 그 넓고 쓸쓸한 집에서 자신처럼 고아로 자랐을 모두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 연민이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집에서 자신이 돈과 함께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석스비 부인을 생각하면서 수는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숨겨요. 그리고 결국에는 젠틀먼과 모드를 결혼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뒤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겠죠? 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불쌍한 모드가 젠틀먼과 결혼을 했고 곧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거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데요. 근데 막상 정신병원에 도착하니까 모두가 직접 수에게 입혀줬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보고 간호사들이 수를 귀족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수는 자신을 귀족이라고 착각하는 병원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저 마차에 타 있는 사람이 아가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순간 젠틀먼이 아무 말 없이 마차에 오르고 눈이 마주친 모두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수를 향해서 마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음모의 대상이 모두가 아니라 수였다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반전이죠. 젠틀먼은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상속받을 돈의 일부를 요구했고, 그리고 모두 대신에 정신병원에 갇힐 하녀로 수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책과 영화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배경이라든지 주변 인물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해도 스토리 자체는 거의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수가 정신병원에 갇히면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영화에서는 수의 역할이었던 수키가 모두의 역할이었던 히데코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히데코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 히데코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두 사람은 이제 두 사람만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수키가 정신병원에 갇히는 것도 사실은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그 수키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수키를 구하러 오게 되고, 히데코도 무사히 그 사기꾼 백작을 따돌린 뒤에 두 사람은 다시 재회하고 독일로 함께 도망을 가요. 근데 아쉽게도 책에 나오는 두 여자 주인공은 서로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솔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힌 수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모두는 젠틀먼한테 또 한 번 속아서 런던에 있는 저택이 아닌 예전에 수가 살던 그 도둑들 소굴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왜 젠틀먼은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놓아주지 않고 수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다가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후의 반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작전은 젠틀먼이 아니라 수를 친딸처럼 키워줬던 석스비 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수에게는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요. 귀족집 딸이었던 수의 엄마가 부도덕한 관계로 수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집에서 빠져나와서 석스비 부인 집에서 수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오빠랑 아버지가 석스비 부인 집까지 추적해 오게 되고, 자신의 딸만은 뺏기고 싶지 않았던 수의 엄마는 잡히기 직전에 석스비 부인에게 자신의 딸을 키워주고 대신 이 집에 있는 고아 중에 한 명을 자신의 가족에게 넘겨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요. 석스비 부인은 수 엄마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럼 과연 수 대신에 귀족집으로 보내진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비슷한 시기에 낳은 석스비 부인의 친딸이었어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도둑으로 자란 수야말로 진짜 그 외딴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귀족 아가씨였고, 수 대신 그 감옥 같은 집에서 억압받고 자란 모드는 바로 석스비 부인의 친딸이었던 거예요. 이제 결론인데요. 히데코는 그 사기꾼 백작을 자신의 삼촌에게 보내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책 속의 모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젠틀먼을 죽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히데코는 모두에 비해서 굉장히 사랑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랑 함께 살 때도 모두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 히데코는 자신이랑 같은 처지인 이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을 탈출할 때도 모두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삼촌의 책을 다 찢어버리는데, 히데코는 듬직한 수키가 대신해서 그 책들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수도 마찬가지로 책 속의 수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힘으로 병원을 탈출하게 되는데, 수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을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덜 불행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했단 점이에요. 제 주위에 누가 그 인터뷰를 봤다는데, 박찬욱 감독이 그 소설 속에 있는 모두가 너무 불쌍해서 조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수랑 모두를 보면 그냥 둘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도망가버려 막 이런 응원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을 막 쳤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100번 외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박찬욱 감독은 진짜 수랑 모두를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영화 감독의 힘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이 어쩜 저렇게 책 속의 주인공들이랑 딱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의욕 없고 나른하면서도 신경 과민인 모드는 김민희 씨 말고는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그 저질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을 넘나들면서 치명적인 매력을 내뿜는 젠틀먼 역할에도 하정우 씨가 진짜 딱이었던 것 같아요. 김태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수보다는 조금 더 씩씩했었고, 조진웅 씨는 제가 상상하던 크리스토퍼 릴리보다 좀 더 변태 같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짜 보는 내내 감탄을 자아내는 정말 완벽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찬욱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박찬욱 감독 영화에는 그 슬픔과 우울과 공포, 잔인함 이런 것들이 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소는 그 박찬욱 감독이 그려내는 코믹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너무 현실적이라서 웃음이 나는 장면들이 갑자기 막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극장에서는 아가씨가 거의 다 막을 내려가지고 저는 집에서 케이블 TV로 결제를 해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장면들, 그리고 막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거를 몇 번씩 돌려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9월 1일부터 아가씨 확장판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번 영화관에서 가서 볼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아직 영화도 보지 않으시고 책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책을 먼저 읽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책을 먼저 읽고 나면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저 장면을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와서 책도 책 나름 재밌고 영화도 훨씬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9월 1일 확장판 보실 분들은 미리 책 읽으시고 너무 야한 장면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숨은 의미나 주인공들의 감정에 주목을 하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좋은 책 많이 읽으세요. 안녕.